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는 곧 대기권을 돌파해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당시 소련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미국은 ICBM이 일시에 핵시설과 폭격기 부대를 전부 초토화해 자국의 모든 반격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모색했죠. 그 결과 채택된 커버홀 작전의 개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핵폭탄이 실린 폭격기가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하다 미 본토가 공격을 받는 즉시 소련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작전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두 가지 있었죠. 첫째, 자국 상공에 핵폭탄이 떠다녀야만 한다. 둘째,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보복 수단은 아주 거대하고 강력해야만 했습니다. 성층권을 비행하는 요새라는 뜻의 별명 스트라토 포트리스로 불리는 B-52 전략 폭격기에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리틀보이의 약 250배 위력을 자랑하는 마크 39 수소폭탄이 2개나 탑재되었는데요. 1961년 1월 23일 늦은 밤, 그날 역시도 수소폭탄을 실은 B-52 폭격기는 미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죠. 8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해당 B-52의 지휘관 월터 스콘 툴로우 소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투입되었던 베테랑 파일럿으로서 커버홀 작전과 같은 중책을 맡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월터의 능력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접촉한 공중급유기가 B-52의 오른쪽 날개에서 기름이 누출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온 것이 시작이었죠. 문제를 보고받은 지상 관제탑은 매뉴얼대로 상공에서 최대한 연료를 소모시킨 후 착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착륙을 시도하다 누출된 기름에 불이 붙기라도 한다면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관제탑 3분 만에 37,000파운드의 연료가 손실되었다. 그러나 B-52의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죠. 정비 개통의 실수로 발생한 균열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빠른 속도로 누출되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체가 부서질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로 신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월터 소령은 최선을 다해 폭격기를 제어하려 애쓰며 고도를 낮추었지만 더욱 심해진 진동에 통째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는데요. 1월 24일 새벽 이윽고 상공 2700m에서 B-52가 사실상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자 월터 소령은 신속하게 착륙을 포기하고 승무원 전원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죠. 한편 같은 시각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시민들은 하늘에서 붉은 빛이 2번 번쩍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탈출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초 만에 폭격기가 공중에서 분해되며 폭발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너무나 삽시간에 벌어졌던 일이었던 탓에 소령을 포함한 5명은 무사히 낙하산에 매달려 지상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2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낙하산 불량으로 지면에 격돌, 숨을 거두고 말았죠. 탈출에 성공한 직후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던 승무원들은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폭격기에 실려있던 수소폭탄이 폭발의 충격으로 기폭되기라도 한다면 일대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죠. 2개의 수소폭탄 중 첫 번째는 승무원들이 기체에서 탈출하던 것과 거의 동시에 자동으로 낙하산이 전개되며 천천히 지상으로 하강했습니다. 덕분에 해당 폭탄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낙하산이 나무에 걸려 정지하였는데요. 두 번째 폭탄은 낙하산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상공 1500에서 610m 사이에서 추락,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면과 충돌했죠. 지름 2.7m, 깊이 1.5m에 달하는 크레이터를 형성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음에도 기적적으로 수소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미국 정부는 곧바로 추락한 수소폭탄을 회수하기 위해 B-52가 추락한 노스캐롤라이나 골즈보로의 폭발물 처리반을 급파했는데요. 당시 땅속에 파묻힌 2번째 수소폭탄의 해체를 담당했던 잭 레벨 중위는 그날의 사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 말하였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부하가 중위님 암세이프 스위치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하길래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좋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암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작동 스위치가 들어간 수소폭탄이 잔뜩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즉각적인 분석 결과 스위치는 충돌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며 실제로 전기 신호가 작동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크게 한도한 해체팀은 원래의 목적인 폭탄 회수에 착수했지만 가장 핵심인 플루토늄 코어가 담긴 잔해가 무려 지하 5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체팀은 나무 위에 걸린 첫 번째 수소폭탄을 회수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료하게 되죠. 하마터면 수소폭탄이 미국 본토에서 기폭될 뻔했던 이 충격적인 추락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언제나 그렇듯이 음모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사실 수소폭탄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수소폭탄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며 해당 사고에서 해제된 안전장치는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고가 완벽히 통제된 상황 하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기밀이 해제된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음모론의 내용 그대로 골즈버러에 추락했던 수소폭탄이 사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의 폭탄은 비교적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생각하였었던 첫 번째 수소폭탄이었죠. 기밀 문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B-52가 공중 분해되기 시작했을 때 동체의 뒤틀림으로 인해 우연히 마크 39 수소폭탄의 안전핀이 뽑혔다. 같은 이유로 수소폭탄이 의도적인 투하 시퀀스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폭탄창에서 분리되었다. 이로 인해 일련의 투하 시퀀스가 개시되며 수소폭탄 내부 발전기와 배터리팩, 타이머가 작동하였다. 내부에 탑재된 장치가 자동으로 수소폭탄의 낙하산을 전개 기폭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지막 안전장치인 암세이프 스위치가 세이프에 놓여있어 폭발하지 않았다. 즉, 낙하산이 작동되었던 것 자체가 수소폭탄이 기폭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요. 무시무시한 것은 유일하게 제 역할을 다하며 대참사를 막았던 암세이프 스위치가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이죠. 앞서 등장했던 두 번째 수소폭탄의 사례와 같이 충격으로 인해 스위치가 암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누설 전류로 인한 오류로도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7년 작성된 미국의 핵무기 안전 프로그램 산디아 연구에 따르면 암세이프 스위치가 28V 직류로만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설 전류로 인해 암 상태로 전환되는 사례가 약 30건가량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례들의 경우에는 다른 안전장치들이 무사했기에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었지만 만약 골즈버러에서 누설 전류로 인한 스위치 전환이 발생했다면 거대한 버섯구름이 일대를 가득 메웠을 것이 분명했죠.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폭발할 뻔했던 수소폭탄의 위력에 있었습니다. 3.8메가톤의 위력을 자랑하는 마크 39 수소폭탄은 중심부에 형성되는 화구의 크기만 해도 지름 2.4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3만 배나 높은 1억 8천만 도의 플라즈마 화구는 접촉하는 대부분의 물체를 1초 만에 증발시켜버리죠. 실제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리틀보이의 화구 범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고온의 열선을 뒤집었으며 검은 그림자 같은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졌었던 바 있습니다. 마크 39의 폭발로 인해 생성될 거대한 화구는 주변을 증발시키는 것도 모자라 거대한 크레이터까지 형성하는데요. 1969년 7월 6일 네바다에서 104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을 기폭시킨 세단 핵실험의 경우 깊이 100m, 직경 390m의 크레이터가 형성되었죠. 세단 핵실험이 지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마크 39 수소폭탄이 형성할 크레이터의 대략적인 크기를 유추하면 최소 1에서 1.5km의 직경에 300m의 깊이에 육박하는 거대한 크기가 나옵니다. 이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반영구적인 지형으로 남게 되는 것은 물론 위성 사진에서도 크게 눈에 띌 정도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다음부터죠. 크게 핵폭탄의 피해 반경을 6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사망을 피하기 힘든 열복사 반경이 무려 19k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폭발했다고 가정할 때 그 범위가 과천을 넘어 안양, 성남에 이르는 크기죠. 차폐물 없이 해당 범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3도 화상에 준하는 피해를 입으며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960년 당시에 골즈버러 인구가 대략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폭발 직후의 즉사자만 2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규모 도시의 경제권으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이며 한 지역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테죠. 핵폭발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낙진 역시 끔찍합니다. 골즈버러 인근에는 당시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지녔던 여러 주요 중소도시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바람을 타고 형성된 낙진띠는 해당 도시들의 상당한 양의 방사능을 흩뿌리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워싱턴 DC, 볼티모어 등의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하마터면 골즈보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어 세 번째로 핵폭탄이 폭발한 도시가 될 뻔한 것도 모자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소폭탄 폭심지가 될 뻔했다는 사실은 미국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너지며 수소폭탄이 폭발했다면 미국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은 물론 핵폭탄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거부감이 극도로 높아지며 세계의 정세 자체가 바뀌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대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무서운 사실이죠. 평행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그중 절반의 미국에는 핵폭발로 인해 생성된 거대한 크레이터가 존재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현재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4.8km 떨어진 마을 유레카에는 B-52 추락 사고를 기억하는 도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두 번째 폭탄이 파묻힌 토지는 발굴, 굴착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